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선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홍이삭입니다. 홍이삭의 이삭줍기, 작사가 되는 법.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위로와 응원의 작사가 박창학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노랫말, 저희가 너무 사랑하는 곡이죠. 박창학 작사, 김동률 작곡, 김동률의 출발, 2008년에 나온 곡인데요. 저도 공연에서 이 곡을 불러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와 또 이 곡을 개인적으로도 아주 좋아하는데, 좀 디테일하게 이런 곡을 어떻게 쓰게 됐는지, 이 가사를 어떻게 쓰게 됐는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별로 기억이. 그죠, 좀 오래돼가지고. 네, 근데 김동률 씨 곡은 이제 어느 정도 원하는 방향이 있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미지를 던져주신 거예요? 이 곡은 아마 여행하고 관련된 내용을 써주세요라든지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음악에서만 생겨난 곡이라기보다는, 근데 이제 이 곡이 수록되어 있는 앨범 작업은 꽤 저도 참가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일본 뮤지션들을 또 초청해서 연주를 하기도 하고 뭐 이래서 또 음악적으로도 뭐 탕고 스타일의 곡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가사뿐만이 아니라 이 앨범 때는 동률 씨 음악 작업에도 서로 같이 참가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 확고한 사람이니까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주문이 많죠. 다른 정확하신 분이시로 저도 소문을 많이 들어서 주문이 많고 이제 저도 웬만해서는 그렇게 주문 다 받아주면서 일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동률 씨하고는 또 이제 친해져서 이제 친구가 됐으니까 웬만하면 이제 서로 맞춰주려고 해서 또 잘 나온 경우도 있고 또 실패한 경우도 있는데 이 곡은 이제 그나마 잘 틀린 것 같아요. 맞아 떨어지네. 그러면은 이렇게 김동률님 같은 분들처럼, 김동률님은 사실 공연할 때도 이제 노트 하나하나까지 신경을 쓰시는 분으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연주자들도 긴장하면서 항상 무대 위에서 이제 귀도 너무 좋으시니까 그런데 되려 약간 이 사람이랑 윤상님 빼고 이 사람이랑 일하면은 이분은 그냥 이렇게 알아서 써줘라 이렇게 하는 뭐 그런 분들도 계신가요? 네, 그 이외에는 뭐 거의 그렇죠. 오히려 작업하는 뭐 요즘 작업이라면 뭐 이상순, 뭐 정재일, 손성재 뭐 이런 분들은 이제 그냥 가사를 받는 식의 어떤 작업이라기보다는 뭔가 이후의 방향을 같이 얘기하는 작업을 하기 원해서 저하고 작업을 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러면 아무래도 저도 좀 음악에 대해서도 뭐 더 이렇게 껴들기도 하고 오히려 더 좀 즐거울 수 있는 가사도 이제 제가 그 본인이 쓴 곡에 대해서 제가 해석하는 어떤 그 가사의 방향을 또 원하기도 하고 그렇죠. 요즘에는 조금 더 같이 앉아서 듣고 얘기하는 작업이 조금 더 그런 거의 이제 그런 일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그러니까 뭐 예전에 뭐 누가 데뷔를 하는데 매니저가 찾아서 뭐 의뢰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식의 작업은 별로 없고 이제 저도 거의 제 주변에 제가 친구들과 작업하는 느낌, 좀 그런 느낌이네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좀
그럭저럭 굴러가고 있는 편이라서 네네. 그것도 이제 다행스러운 일이죠. 뭐. 아, 그래도 너무 좋죠. 아니 그래도 지속적인 그런 분들과 작업을 하실 수 있고 또 친구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뮤지션들에게도 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거꾸로 네. 이제 그런 물론 이제 음악적으로 저는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고 본인을 생각을 할 때 네. 그 중에 특히 가사와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음악을 하는 이제 사람이라고 생각을 네, 완전 하는데요. 음악을 하시는 분이시죠. 네, 네. 그런데 작곡으로부터 음악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훌륭한 작곡가들, 네. 뭐 이상순, 정재일, 손성재, 뭐 윤상, 김동률 이런 친구들하고 제가 작업을 할 일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곡을 썼으면 네네. 이제 그런 면에서 거꾸로 가사를 쓰는 사람이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안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사람하고 이 곡에 아니 너무 겸손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아 그래서 네. 이제 뭐 출발이라는 곡의 이제 근원이 궁금하기도 했고 네. 이제 그와 연관돼서 그럼 소재 같은 거는 또 이제 소재에 대해서 안 물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작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제 요즘에 드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이게 곡을 쓰다가 왜 이렇게 할 말이 없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저의 얘기를 계속 쓰려다 보니까. 근데 20대 초중반에는 뭔가 삶이 조그만 것들이 있어도 훨씬 드라마틱하게 느껴지고 네. 훨씬 이제 감정의 격변이 더 있으니까 더 쓰는 것들도 더 뭔가 과장이 됐고 더 그런 것들이 쓸만한 생각들이 더 많이 나오는데 네. 이게 시간이 지나고 또 곡을 쓰는 것이 또 반복되고 하다 보니까 소재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제 삶에서도 네. 삶이 반복이 되니까요. 네. 물론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소재가 끊길 일은 없을 거란 생각은 당연히 하지만 뭐 이런 출발 같은 경우는 저는 참 재밌었다고 생각했던 것은 이제 물병과 카메라에 네. 이제 이런 걸 딱 넣어주면서 오히려 그림이 너무 선명하게 그려지는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소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찾으시는지도 좀 궁금했고 물론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뻔한 질문이긴 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소재는 그냥 상상해서 시작이 되시는 건지 아니면 네. 또 경험이 출발은 좀 있는 상상이고 건지. 네네. 저는 이제 싱어송라이터가 아닌 네. 전문 작사가 글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 소재가 떨어진다는 건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러니까 내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저보다 위 선배들보다는 네. 이제 후배들 네.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아주 어린 친구들하고 같이 작업하고 또 네. 뭐 가끔 가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뭐 물어보는 친구들도 네. 있고 뭐 그런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늘 드는 생각은 이거 가사 뭐라고 할 문제를 지적할 건 없는데 네. 일기 같다라고 생각하는 가사들이 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일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가사는. 그러니까 물론 싱어송라이터의 경우는 뭐 일기 같은 가사가 있어도 되겠지만 네네. 저는 그것보다는 어떤 의도, 그러니까 그 의도라는 건 이 곡에 얼마나 잘 어울리느냐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 곡을 누가 부를 것이고 네. 그런 이미지를 전제로 해서 제가 하나의 세계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소재가 떨어진다는 건 좀 다른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네. 어떤 그 재능이 고갈된다든지 네네. 뭐 그런 면에서 쓰기 힘들어질 순 있죠. 네. 근데 그것보다는 소재를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계속 있고 네, 작업을 또 해야 그건 이제 되니까. 본인이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네. 저는 그 소재라는 건 결국 많이 읽고 네. 많이 보고 네. 또 많이 생각하고. 근데 결국은 인간이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네. 경험이라는 건 말씀하신 대로 한계가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아마 제가 쓴 가사 중에 대부분은 사랑 얘기일 텐데 네. 헤어져서 슬프고 그렇죠. 네가 있어서 너무 좋고 하는 얘기일 텐데 그걸 내 경험만 가지고 채우다 보면 그건 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결국은 이제 저는 하나의 가상의 스토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스토리라는 게 있고 다만 이제 노래는 굉장히 짧으니까 소설이나 뭐 이런 것 드라마보다는 네.
그 중에 어떤 한 부분을 잘라내서 표현할 것이냐. 네. 그러니까 헤어지는 어느 시점에 누구의 마음이라든지. 네. 네. 그래서 저는 결국은 위로라는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네네. 가사를 통한 위로. 그러니까 제 가사를 통한 위로라기보다는 일종의 카타르시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화나 네네. 소설을 보고 우리가 느끼는 확 울고 나서 느끼는 카타르시스처럼 네. 그 가사가 마치 내가 겪었던 이별이고 네. 내가 느꼈던 사랑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서 거기서 오는 카타르시스? 네네. 흡사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음악이라는 게 특히 네. 요즘 대중가요라는 것에 거의 뭐 대부분이 사랑 노래이잖아요. 네. 어떤 맥락에서든. 근데 전 조금 오히려 신기했던 게 작사가님의 유명한 노래들이 생각보다 사랑 주제가 없는 곡들이 좀 있어서 네, 네. 그래서 더 신기했었거든요. 왜냐면은 뭐 유명한 노래들이나 보통 노래들이 그렇지만 유명한 뭐 밴드들도 그렇고 보면은 제가 뭐 라디오헤드를 네. 좋아하는데 라디오헤드도 그렇고 보통 그런 밴드들이 초창기 앨범에는 사랑 노래가 되게 많은데 밴드들이 다 나이가 들어 커지면서 좀 더 범인류애와 어떤 정치와 네. 사회, 전쟁 이런 노래들이 같이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그 뭐랄까 단순히 그냥 사랑 노래만 가지고 무언가를 쓴다기보다는 쓸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스펙트럼이 더 넓으신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뭐 이게 보면은 뭐 출발은 물론 김동률님 직접적으로 이렇게 뭘 하셨지만 뭐 여기 보면 아이유가 부른 뭐 잠자는 숲속의 왕자라든지 뭐 소월에게 묻기를이라는 노래라든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뭔가 뭐 어느 정도는 의도해서 썼을 수도 있지만 또 꼭 의도한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곡을 듣고 그거에 맞춰서 네. 어떤 곡이 가지고 있는 의도를 맞춰서 좀 쓴 것도 있으실 거란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네. 그건 이제 뭐 나쁘게 말하면 네. 그러니까 대중음악 작사가로서 제가 큰 히트곡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니 뭐 네, 네,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앨범 단위로 제가 작업을 해왔던, 네. 할 수 있었던 네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 곡을 다 네. 사랑 얘기로만 채우긴. 하지만 또 제작자가 따로 있고 네. 뭐 이러던 시절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가사들 쓰는 거 싫어하는 제작자들도 있거든요. 네. 이거 어차피 누가 듣는다고.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사랑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건 저도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마음을 먹은 일이기도 하고. 네네네. 뭐 대중가요 작사가인데 네. 사랑 얘기 말고 뭐 굳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거면 이렇게 내 가사를 써주세요라고 얘기하고 다녀도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 예를 들어 주신 곡들이 네. 뭐 어렸을 때 쓴 곡들이 꽤 있고 해서 네. 아마 지금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그 곡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이라든지 네. 뭐 이 앨범이니까 이런 내용도 괜찮겠지라고 네. 해서 이제 다른 분들보다 그런 게 많아진 부분도 있을 테고 네. 그리고 또 나이가 드니까요. 그런 얘기를 내가 하고 있는 게 좀 이게 어떻게 들릴까 하는 걱정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한 30대 중후반까지는 그래도 뭐 요즘 사랑 노래 같은 마음으로 내가 써도 그래도 가사니까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전혀 저를 모르는 분들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뭐 윤상 씨도 저하고 같이 나이를 먹어가고 있고 그럼 이 사람이 노래 부르고 가사 쓴 사람은 다 이 정도 나이의 아저씨인 거를 알고 있는데 20대 때 내가 썼던 것처럼 막 애절한 사랑 노래 썼을 때 이게 너무 웃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또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그 선배님들 가사 뭐 정원영 선배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가사를 많이 들으면서 거꾸로 이런 가사는 써도 되는구나. 이상하지 않구나. 뭐 이런 생각. 요 정도는 써도 되겠다. 그러시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시대상과 또 맞물리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뭘 내면 요즘은 또 싱글로 많이 내고 해봐야 EP 뭐 이렇게 내니까 사실 소재 자체가 계속 사랑의 어떤 맥락이라든지 좀 더 대중성 있는 걸 보게 돼버리는. 네, 오히려 앨범이라는 단위로 갔을 때 쓸 수 있는 게 참 넓다라는 거를 지금 또 새삼 느끼게 되네요. 그 가사 제목도 그렇고 제목을 뭐 어떤 순서로 배치를 하느냐. 네네. 뭐 그럼 1번 곡하고 2번 곡 사이에는 포즈를 넣을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앨범을 만들면서 중요하게 나름 생각했던 것들. 그러니까 뭐 모르더라도 상관없이 나한테는 중요한 어떤 작업들이 이 싱글로 넘어가면서는 뭐 거의 의미가 없으니까. 없어졌죠. 네. 아, 좀 아쉽네요. 순서도 그렇고. 순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한테는. 네. 순서 너무 중요한데 요즘에는 거의 타이틀을 1번으로 하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렇겠죠. 그래야 듣는다고. 이거 좀 슬프죠. 저 본인도 이제 밖에 나와서 음악을 듣거나 할 때 옛날보다 스킵도 많이 하고. 맞아요. 뭐 거의 이 랜덤으로 나오는 걸 들으면서 싫으면 넘기고 하는 식으로 음악을 들으니까 뭐 만드는 입장은 이런데 이렇게 들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웃기죠. 저도 똑같이 듣고 있으면서. 네. 그러네요. 아, 참. 네,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가 또 직접 쓰신 노랫말들을 또 저희가 직접 낭독해보고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개인적으로 이건 좀 낭독해도 좋을 것 같다 싶으신 노래가 있으시면.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 가사는 사실 읽거나 눈으로 보거나 하는 용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불려야 한다. 그런데 어울리는 가사를 쓰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좀 시적인 가사들. 근데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시라는 생각, 시 쪽에 가 있다. 제 가사가라고 생각하진 않고 어떤 드라마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가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그 노래를 멜로디에 붙어서 이 다음엔 무슨 말이 나올까를 기다리게 하는 게 저는 가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 읽을 때는 끝까지 내 눈이 한 페이지를 싹 보기도 하고, 근데 가사는 그걸 못하게 하는 그 노래라는 장치가 있으니까 대신에 지겨워지지 않아야 되죠. 그러니까 계속 귀를 기울이게 만들어야 돼요. 시랑은 또 엄연히 달라서 노래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기능, 가사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기능과 또 시가 또 너무 다르니까 그래도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 한번 또 직접 또 작사가님의 목소리로 듣는 이 직접 쓰신 글을 듣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은 청취자 입장에서 또 영광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길 가봤거든요. 책 낭독회를 한번 가봤어요. 직접 쓰신 분의 글을 직접 듣는데 그게 또 되게 의미가 좀 크더라고요. 왜 외국에서는 책 나오면 그런 식으로 직접 하잖아요. 읽어주고. 근데 그것도 저는 그 시에서 온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시라는 게 그 사람들은 이제 운율이 중요한. 운율이 있으면 시니까. 근데 그걸 그렇게 읽어주는 시를 읽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저는 한국말 시는 운율보다는 얼마나 시적인 상상력으로 글을 쓰느냐에 있다고 보거든요. 것도 좀 있고 은유적인 게 또 크니까 맞아요. 저는 해외 같은 경우는 시 낭독회 같은 걸 보게 되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표현이라든지. 근데 한국말은 말의 특성이 뭐 가군을 지킨다는 것도 좀 우스울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했습니다로 끝나면 다 가군을.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다로 끝나면 되고 요로 끝나고. 그렇죠. 자, 다시 돌아가서 가사를 읽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준비한 곡은 너에게 가는 길이라는 곡과 랄랄라라는 곡이 있고요. 뭐 뒤에 뭐 더 날 위로하려거든. 뭐 이렇게 곡이 준비한 곡은 또 있거든요. 어떻게 마침 저도 좋아하는 가사들이니까. 너무 좋네요. 읽어주시면 저도 좋겠습니다. 제가 읽나요? 한번 그러면 제가 너에게 가는 길 하나 읽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랄랄라나 날 위로하려거든 이렇게 읽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에게 가는 길을 한번 읽어볼게요. 너를 만나러 가는 길엔
이름 모를 작은 꽃들이 가득 강물에 빛나는 햇살처럼 반짝거린다. 나를 마중 나온 것처럼 아주 오래전부터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피어있더라. 너를 만나러 가는 길은 아무리 걷고 또 걸어도 힘들지 않더라. 지금 난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다. 햇빛 가득한 오솔길 따라 아무리 걷고 또 걸어도 난 행복하더라. 네. 아니 어떻게 행복하더라라는 단어를 쓸 수 있죠? 저는 전 너무 신기했어요, 사실. 아니 그 노래도 네. 이게 그 남미 음악 네. 같았거든요. 네, 네. 제가 그 주앙 길베르토 네. 너무 좋아해서 네. 나이 들면 저렇게 저런 음악 저렇게 들고 싶다. 저는 이 생각이 있었거든요. 제가 60 되면 역사상 한 명 나오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한 60, 70 이렇게 제가 나중에 이렇게 할아버지가 돼서 이제 나일론 기타를 들고 저런 노래를 부르면 너무 멋있겠다. 저는 이 생각이 들었는데 이 노래를 듣는데 그게 딱 들리는 거예요. 현까지도 완전 이걸 갖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 발음마저도 약간 포르투갈어를 신경 쓰면서 정재윤님이 불렀나라고 저는 생각을 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면서 쓰신 건가? 네, 이 곡은 멜로디가 먼저 와서 쓴 곡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 풍 자체가 지금 데모곡이 그런 보사노바 풍의 네. 곡이었기 때문에 뭐 염두에 두긴 했었죠. 근데 네네. 말이 얼마나 이 리듬에 잘 이렇게 흘러가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썼던 곡이고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을 어떻게 끝낼 건가? 네. 그러니까 뭐뭐 했다로 끝낼 건지, 네. 했어, 했지, 했네, 뭐 했더라, 뭐 이런 어떤 말로 끝낼 건지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좀 남다른 걸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네네네. 그렇죠. 또 똑같은 어미가 계속 반복이 되면 좀 재미가 없기도 하고, 네네네. 식상하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근데 이 노래는 저는 그래서 너무 듣기가 재밌었어요. 네, 그러면서 그랬고, 이건 저희 개인적인 좀 궁금함인데, 네. 저도 이제 가사를 좀 쓰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되게 뭔가 자극적인 가사가 저도 잘 안 써져가지고 네. 이제 항상 혼자 고민을 하거든요. 네. 또 요즘은 또 싱글 시대다 보니까 이제 곡을 하나 냈을 때 뭔가 딱 들려야 되는데 계속 뭔가 심심한 것 같은 어떤 저도 강박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런 걸 듣고 있는데 되게 깨끗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동시에 네. 오히려 깊이가 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서 사실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어떻게 쓰셨어요라고 물어보기엔 실은 너무 질문이 좀 이상해서 그냥 이 곡을 마주하고 나서의 작업 과정 같은 게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이렇게 물으면은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이 앨범 때는 네.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제가 네. 이제 가사를 먼저 쓰는 작업의 경우에 네. 가사를 이렇게 가사 써야지 하고 이렇게 쓰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곡을 받아서 가사를 썼다가 네. 이제 안 쓰게 된 가사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보통 이제 그렇게 되면 그냥 폐기 처분을 하는데 네. 너무 마음에 드는 가사들이 있거든요. 네. 제가 잘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네. 근데 그런 가사들을 뭐 정재일 씨라든지 네. 뭐 이런 굉장히 저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친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작곡가들한테 네. 야 이거 아까운데 너 한번 이렇게 줘보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근데 그래서 그때 이제 주섬주섬이라는 곡을 제일 씨한테 한번 보내봤는데 네. 그날 밤에 바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와, 네. 보내왔더라고요. 네네네. 예, 피아노를 치면서. 네. 근데 그러면서 곡을 싱글을 만듭시다. 뭐 이런 네네네. 얘기가 된 거예요, 서로.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 한 곡은 네가 미리 멜로디를 만들어 놓은 곡을 쓰자. 네. 해서 이제 받은 곡이 이거였고 그때는 이제 서로 뭔가 이렇게 궁합이 잘 맞았는지 저도 바꾸서 바로 그냥 네. 한 10분 15분에 쓴 가사. 그렇군요. 네. 와, 그렇구나. 너무 재밌네요.
저는 이 곡은 나중에 혹시 유럽 포르투갈 여행 가보면 거기서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이 씨가 노래 부르는 거 굉장히 저는 좋아하는데 네. 본인이 안 부르고 싶어 해서 잘 안 하시더라고요. 네, 앞으로 네. 절대 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는 손해가 큽니다. 아, 그죠. 아쉽네요. 아, 정재윤님 노래 너무 잘 부르시는데 가끔. 네. 제가 좀 억지로 안 하겠다는 거 어떻게 꼬셔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게 했던 시절이 있는데 네. 뭐 요즘엔 뭐 제 말 들을 정도의 분이 아니니까. 아, 그렇죠. 너무 많은 것들을 또 하고 계시니까. 바쁘시고 또.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곡을 한번 저희가 낭독하는 시간을. 네, 그럼 저는 뭘 읽어볼까요? 날 위로하려거든 읽을까요? 아,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날 위로하려거든. 그때 너는 어디 있었냐고 나는 또 내게 묻는다. 왜 너의 곁을 지키지 못했는지 그걸 묻고 또 묻는다. 괜찮아질 거라는 말, 이겨내라는 말, 가시처럼 나를 찌르는 말. 제발 날 그냥 내버려둬. 난 지금 세상을 잃었으니. 전부 가진 줄 아는 자에겐 잃을 게 너무 많아서 이 세상을 다 잃은 슬픔 같은 건 쳐다보려 하지 않아. 이제는 잊으라는 말, 잊혀진다는 말, 백지처럼 그저 뜻없는 말. 제발 날 울게 내버려둬. 정말로 날 위로하려거든. 날 그냥. 네. 아무래도 제가 읽으니까 너무 어디서 좋은데요? 끊어야 될지는 잘 아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저는 그냥 막 읽어가지고. 노래로 들어야 되는 거니까. 가사는. 근데 뭐랄까요. 국문학과 나오셨잖아요. 네. 뭐 꼭 그게 영향이 있다라고 할 수 없겠지만 보통은 네. 보통 뭐 뭘 하든 대학교 때 무언가를 배운 거에 대해서는 다들 딱히 긍정적인 말은 다 안 하시니까. 그래서 최종 학력은 또 네. 국문과는 아니니까. 근데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이건 네. 정말 그냥. 네. 근데 다만 이제 이건 굉장히 국가적으로 슬픈 일이 있어서 그 당시에 제가 뭐 저도 진짜 한 1년 이상 뭐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고 또 뭐 뭘 쓰려고 해도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이런 얘기를 써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던 시절이어서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윤상 씨가 싱글을 내게 됐어요. 내게 됐는데 뭐 윤상 싱글을 제가 빠질 순 없고 그리고 저는 어떤 면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 당시에 그걸 한번 정리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이 곡의 경우는 이제 음악보다는 이제 거의 유일하게 제가 꼭 쓰고 싶은 내용을 먼저 읽고 그 내용을 음악에 맞춰서 쓴 가사였던 것 같아요. 와, 그렇군요. 그런데 뭐 멜로디는 먼저 있는 멜로디에 거의 그대로 맞춰서 쓴 거니까. 아니, 작업 자체는. 박상님 가사를 보면은 사실 그게 노랫말이란 가사가 아니라 그냥 글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낭독하는 게 듣기도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보다는 산문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그 특유의 정서와 그것이 음악에 붙었을 때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감성과 그런 것들이 있어서 되게 감동이네요. 영광입니다. 제가 또 이 자리에 있다니. 아무튼 가사는 저는 기다리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 말을 계속 집중하게 하는. 그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용이 훌륭하고 안 훌륭하고 보다 그 음악을 글처럼 내가 앞서가서 읽지 못하고 불러주는 대로 듣고 있어야 되는 청자가 그 뭔가 흥미를 잃지 않고 계속 3분 뭐 4분 동안 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듣고 있게 만드는 그런 힘을 어떻게 하면 담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장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라는 장르가 있다면 사실 작사라는 장르가 따로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시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뭐 이런 거 분석을 하듯이, 그쵸. 그러니까 이 멜로디와 이 가사의 어떤 궁합이란 단어를 쓰려고 그랬는데 너무 저렴한 것 같아서. 시도 네. 시라는 것도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 말로 시를 쓴다는 게 네. 굉장히 이렇게 넓은 범위를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는 네네. 것처럼 가사 안에도 이제 여러 가지 접근 방법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뭐 루시드 폴이나 네. 뭐 조정치, 네. 뭐 조월 뭐 이런 분들 가사는 그냥 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진짜 이렇게 따로 시집처럼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네네. 뭐 가사로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가사로서의 특징도 가지고 있지만 네. 근데 제 가사는 몇 번 어렸을 때 그런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이렇게 읽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눈으로 네. 읽는 것보다는 네. 듣는 것으로. 음악에 붙었을 때 제 네. 가사의 장점이 더 잘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네. 이거를 꼭 찾아서 직접 음악을 한번 들어보시는 게 뭐 요즘은 네. 듣기 쉬우니까요. 네, 듣기 아주 쉽죠. 너무 쉽죠. 그래서 직접 들어보시는 게 이 곡의 그리고 가사의 진가를 좀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야, 너무 좋네요. 그러면 뭐 저도 그렇지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가사 있는 음악을 많이 안 듣게, 노래를 부르는 음악을 많이 안 듣게 되긴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노래 계속 부르니까. 네. 근데 이제 작사가님에게는 어떤 음악들이 실질적으로 위로다, 아니면 내가 뭔가 난 오늘 이런 음악이 듣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또 좀 있으실까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조정치나 네. 조월의 음악 자주 듣고요. 한국말 가사를. 네네. 그리고 뭐 근데 이제 가사를 신경을 쓰면서 듣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직업도 그렇고 아무래도 자꾸 네. 신경이 쓰이니까 가사가 좀 거슬리면 듣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그래서 네네. 이제 아예 못 알아듣는 나란 말 음악을 많이 들어요. 괜찮네요. 거의.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알아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너무 좋아서 듣다 보면 물론 이제 못 알아들어서 그 음악을 듣는 것만은 아니니까 네. 이제 뭐 브라질 음악이라든지 네. 이런 스페인어권 음악들을 많이 듣는데 음악이 딱 마음에 드는데 가사 때문에 못 듣겠는 음악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네. 음악이 좋으면 가사도 같이 좋을 자켓이 수밖에 멋있으면 없고. 네. 음악도 좋은 것처럼 네네네. 안 그런 경우는 있지만 보통은 드문 것처럼. 드문을죠. 음악이 좋으면 자연스럽게 가사도 좋게 들리는 것도 맞고. 저는 그 포르투갈어 이제 공부하셨다 그래서 네. 그냥 포르투갈어의 그 뉘앙스 때문이라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그런 그 보사노바 특유의 가지고 있는 그 색깔이나. 본인들 네. 가장 음악적인 언어라고 얘기하니까요. 뭐 포르투갈 사람들뿐만 아니라 브라질, 포르투갈뿐만이 아니라 네. 뭐 이태리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다들 그러지만. 근데 그리고 제가 미국에 학교 가가지고 브라질 있던 네. 애한테 그러면 너도 보사노바 많이 듣냐 그러니까 결국 그냥 빌보드 핫100 이런 거 듣는다고 하면서 되게 웃었던 기억이 있기는 한데. 네, 저도 일본에서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잠깐 한국말 가르치는 일을 했었는데 네. 그럼 옆에 다른 나라 말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막 있거든요. 네. 근데 브라질 포르투갈어를 가르치는 소리가 들리길래 네네. 너무 반가워서 끝나고 이렇게 기다렸다가 네. 그 선생님 만나서 막 네.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걸었었는데 네. 뭐 자기 삼바도 싫어하고 축구도 약간 싫어하고 저희 세대가 약간 이제 세대 차이에 따라 뭐 트로트를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듣고 이렇게 세대가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렇듯이 약간 보사노바 약간 그런 건가?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런데 네. 보면 네. 가끔 이제 외국에서 전혀 모르겠는 분들이 저를 팔로우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찾아보면 그 케이팝을 좋아하는 브라질 젊은이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맞아요. 어떻게 하다가 제 것까지 들어오게 되는 네.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야 나는 평생 가보지도 못한 브라질 노래 듣느라고 공부해 가면서 이러고 있는데 또 저기 사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K-팝이 한국말 좋다고. 이렇게 자꾸 그렇죠. 이런 거 괜찮아질 거라는 말. 그때는 어디 있었냐고 이런 거 이제. 근데 이 가사들이 너무 오히려 이해하기 쉬워서 공부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가사가 있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이 가사 한국어 노래로 이제 한국어를 배운다 하면 박찬학님 가사들로 좀 배우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한번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세상이 이렇게 돼서 좀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지만 이 가사를 쓴다는 거는 이 한국말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게 돼버리니까. 네, 맞아요. 이제 음악을 했으면 말을 몰라도 음악 때문에 이제 좋아할 수도 있고, 뭐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어쩌다가 음악을 듣기도 하고. 하지만 한국말을 제가 쓴 뉘앙스까지 이해해 달라고 말하는 건 뭐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그런 면에서 좀 늘 영화도 안 그런데 야, 가사는 정말 한국 사람들을 잘 모시는 길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근데 요즘에는 저도 약간 혼자 절망을 했던 건 우리나라 음악 이렇게 좋은데 언어 때문에 이렇게 뭔가 아쉽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사가 영어고 가사가 스페인어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는 곡들이 생기잖아요, 물론.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좀 그런 장벽이 많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더 우리도 사실 뭐 저도 그렇고 스페인말 포르투갈어 모르는데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거꾸로 팝송이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페인어나 포르투갈어는 제가 들어보고 싶어서 공부를 한 언어인데 팝송은 그냥 처음부터 그냥 영어로 노래가 나오면 저거는 못 알아듣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들었던 어린 시절에 이게 있어가지고 아예 그냥 귀를 닫고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듣고 있구나 하는 생각 들 때 있거든요. 저는 사실 제가 음악을 좋아했던 건 가사 때문은 아니었었어요. 저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막 힙합도 너무 에미넴 막 듣고 하나도 못 알아듣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락 같은 거 들어도 못 알아듣고 막 이러니까 근데 뭐 그렇게 따지면 이제 그것과는 다른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위상이 좀 올라가고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요소들에 따라서 한국말을 못 알아듣지만 관심을 갖는 한국 음악에 외국 사람들이 실제로 뭐 우리가 어렸을 때에 비하면 많이 생겼고. 그렇죠. 제가 진짜 신기했던 거는 이제 제가 버클리에서 한 1년 공부를 하고 왔는데 싱가포르에 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랑 저희 한국 애들 한 3-4명이랑 해가지고 같이 놀고 있었는데 저희가 듣도 보도 못한 한국어 발라드를 막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이걸 어디서 들었냐? 그러니까 너는 케이팝을 공부해야 된다고 막 저희한테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저도 아마 브라질 가서 좋아하는 노래 얘기하면 네가 어떻게 아냐고 이런 얘기 하겠죠. 그래서 아니 나도 모르는 걸 네가 알아듣고는 말하니 막 이제 그런 상황들이 오니까 그렇죠. 뭐 저희가 이제 2주 2번 걸쳐서 이렇게 작사가 박찬학 선생님을 모시고 이렇게 얘기를 나눴거든요. 작사가 되는 법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해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두 시간의 얘기를 들으면 작사가라는 사람은 이런 마인드와 이런 태도와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작사가 되어가는 구간을 충분히 좀 들을 수 있지 않았나. 일부 작사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그런 분들도 개인적인 사심이 많이 들어간 질문들 이렇게 좀 했지만 즐거웠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마지막 뭐 인사 한번 해주시고. 뭐 이런 가사 쓰는 얘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어디 나가서 이렇게 길게 나름 내용이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글을 쓰거나 뭐 한 적은 있어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깔아주셔서 저도 좀 속이 풀린 것도 있고요. 좀 즐거웠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이삭의 이삭줍기 작사가 되는 법 마칠 시간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갔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두 편의 박찬학 작사가님과의 이 시간이 참 저에겐 너무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배우는 게 너무 많았어요.
단순히 뭐 곡을 어떻게 썼나 이거를 넘어서서 어떤 철학이나 태도, 음악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까지 배울 게 너무 많았네요. 여러분도 작사라는 게 사실 조금 개인적으로는 재능이 좀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방법론을 여쭤보기에는 그냥 10분 만에 썼어요 이러셔가지고 뭐 요령을 배우는 거는 이제 또 다른 분들과의 기회가 있으면 좀 더 디테일하게 또 알아가 보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 오늘 또 박창한 작사가님이 쓰신 곡들을 또 한번 들어보면서 오늘 저희가 함께 했던 얘기들 또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또 마무리 지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시간에는 싱어송라이터 김사월 씨를 모실 겁니다. 세상 가장 유니크한 김사월 월드에 대해서 저희가 또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그때 또 김사월님과 함께 뵐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홍이삭의 이삭줍기.